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이법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법 통칙을 공부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행정작용법인데 행정작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행정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법이다 그러면 뭡니까? 법을 정립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법을 세운다 이런 얘기인데 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약속이 되겠죠. 사회적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법을 만들어야만 그것이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말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효력이 떨어지겠죠? 없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말이죠. 국회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말이죠. 행정국가, 그것도 복지행정국가입니다. 복지행정국가는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일률적으로 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탄력적으로 법을 정해야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입법, 그 법이 입법부에서 못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또 있어요. 이 법을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입법을 또 우리가 나누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구제, 권리구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접근해야 되는데 법규성을 띈 경우, 그 다음에 법규성을 띠면서 나중에 처분성을 띄었을 때는 이 경우는 항고소송이랄지 행정쟁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성을 띠지 않았을 때는 행정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성을 띠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행정입법에는 크게 법규성을 띈 것이 있겠죠. 두 번째로 법규성이 없는 것이 또 있겠죠. 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주 기술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격점에 도달해서 자기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적이 뚜렷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피곤해도 좀 참고 본 교재 내용에 있는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규성을 가졌다라는 건 뭡니까? 대외적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법규성이 있으면은 대세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행정부 내 또는 행정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일반 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명령은 뭐냐면 모법에서 말이죠. 자법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은 모법과 자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은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법은 모법을 통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법, 정하는 법을 자법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법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위임명령이라고 하는데 위임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임명령 말고 세부적 어떤 집행에 대한 어떤 사항을 규정한 게 있어요. 이것도 법규성을 띱니다. 요거를 집행명령이라고 그러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렇게 나눴는데 나누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모법에서 말이죠. 자법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가, 이게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명령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뒷부분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잊어버려 가지고 시험장에 가 가지고 정말 이 방황하고 당황하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성을 띄지 않은 게 있죠. 띄지 않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바로 뭡니까?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부 내, 행정청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그런 어떤 규칙을 말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법규성이 없겠죠. 그렇죠. 행정명령은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했듯이 공부를 할 때 말이죠, 기본서 내용이 중요하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판례라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행정법 기출되는 흐름을 봐서는 판례가 한 90%, 85% 거의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판례 내용은 전적으로 이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모르면은 고득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118페이지 1번 의 보세요. 행정입법이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법을 적용해야겠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걸 말이죠. 법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행정입법과 입법, 이거 모두 추상적이에요. 법은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인 법이나 행정입법이나 성격이 모두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법을 적용하는 거 있죠. 적용하는 행정은 어떻습니까? administration이라고 그러죠. 이 행정을 뭐라고 합니까? 행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입니까? 아주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격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특정적이죠.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행정입법이나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같은 법이죠. 같은 법이지만 법의 그레이드가 다른 겁니다. 어떤 순위가 다른 것일 뿐이지 성격은 어떻습니까? 추상적이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은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118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의 한번 줄 한번 쭉 끄시고 거기다가 별표 한 2개 좀 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작용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유형, 제가 말씀드렸죠. 법규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라고 그랬죠.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규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임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가 있지만 집행명령은 어떻습니까? 집행에 대한 어떤 거기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명령의 종류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구체적 종류에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법규 명령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중요하죠.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 국민을 다이렉트로 구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구속한다든지 또는 구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법규 명령은 바로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판규범이다. 이거 뭡니까? 물론 항상 재판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포괄적 의미의 재판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따져가지고 소송으로 가느냐, 즉 재판으로 가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죠. 재판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119페이지 보세요. 법규 명령의 유형.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과서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죠. 이 내용을 모르면은 판례 내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 공부하려면 힘들죠. 자, 보겠습니다. 수권의 범위 및 근거에 기준해서 헌법 대의 명령이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헌법에 준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상명령이 되겠죠. 다음으로 법률 대의 명령은 독립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종속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법규 명령을 말하죠. 자, 우리가 말이죠. 입법, 법에서 만든 거,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즉 모법에 해당하는 법규성을 띈 자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입법에서 말하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는 한 단계 밑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법규성을 띈 것을 말씀드리죠.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법규성을 안 띄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외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낮은 등급의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 종속 명령은 바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말이죠 종류 보세요. 위임명령, 집행명령, 자치입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치입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을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이 자치입법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은 조례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조례는 지방자치의례에 의해서 만든 협약, 약속을 조례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이죠. 법률은 아닙니다만 법률, 명령, 규칙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어떤 규범을 조례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치입법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법규성을 띈 게 분명히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국회에서 만든 국회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과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거의 대등한 입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조례를 명령이나 규칙 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거의 법률과 같은 수준으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말이죠 만드는 조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만약에 대외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일반인들은 정말 옴짝달싹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참 밑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의 특징이랄지 특성,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의 어떤 희망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120페이지 넘기세요. 법규 명령의 유형에서 나와 있는데 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독립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종속명령이 있다.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긴급명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대통령령이라든가 긴급명령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규성을 무조건 띄게 돼 있죠. 법규성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총리령까지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다가 부령이라는 게 있어요. 부령은 법규성을 띄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 형식에 따른 분류, 법의 형식에 따른 분류 있는데 긴급명령이랄지 쭉 나와 있죠. 감사한 규칙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1페이지. 그러면 법규 명령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2번 줄 거놨죠.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돼요. 두 번째, 국회에서 전속적으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전속적으로 만드는 법은 뭡니까? 뭐 헌법이랄지 형법이랄지 뭐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기본 육법이랄지 아니면은 전 국민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법을 만들죠. 만약에 형법 같은 경우에 333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강도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입법에서 말이지 이에 반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위임을 하는 건 안 됩니다. 4번 보시면은 한번 위임했는데 다른 또 어떤 입법에 의해서 행정입법에 의해서 또 위임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위임하는 취지가 점점 퇴색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점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예시적 위임이라는 말 나오죠. 외시적 위임. 자, 예시적 위임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공특법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관한 그런 법률인데 공특법이라고 뭐 약어로 제가 썼는데 공특법에 의하면은 뭡니까?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항이냐면 무슨 손실에 대한 보상 방법, 산정 방법 이런 게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열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이죠. 부령으로서 이런 산정 기준을 정해도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국토법이죠. 국토법이 상위법이다 볼 수가 있어요. 상위법인데 여기에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령.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옛날에는 뭐 건설부 장관, 교통부 장관 합쳤다가 뗐다가 이름도 바꿨다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나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국토법상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시적으로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장관이 부령을 발하면서 그 내용을 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는 긍정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내용을 아주 깊숙이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예시적 위임 긍정했다 별표 3개만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본 이 교과서에다가 검게 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좀 어려우면서 이런 부분은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5입니다. 포괄적 위임 여부 판례인데 그것도 별표 4개 치세요. 사실은 이 부분이 헌법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는 결론만 지금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결론을 암기를 해야겠죠. 자, 1번 보세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 기준 시가를 대통령에 위임했을 때 이런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구성 요건을 말이죠.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이런 경우도 안 되겠죠. 범죄라는 것은 만약에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지 사상에 의해서 뭡니까? 미리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형법이라는 것 또는 형사특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걸 포괄적으로 다른 행정입법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그 밑에 네 번째 바로 밑에 조례의 경우 포괄적 위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례라는 것은 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할까요? 조례라는 것은요,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의회에서 만든 법을 말하는데 그 지방의 특성이랄까,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줘야겠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또 차별적인 내용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면적인 그 서술 또는 기술 또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률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입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인데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고, 총리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령은 말이죠. 국무회의의 심의까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경우에는 뭡니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되는데 부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무회의에 심의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123페이지 판례. 여러분 판례 내용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본교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판례를 기본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판례를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서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다 외운다면은 여러분들은 만점을 맞겠죠. 자, 대표적인 것이 판례 보세요. 두밀빙교 폐기 조치 처분성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말이죠. 이 시골에 가면은 통폐합하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또는 없어지는 학교도 많죠. 특히 말이죠. 이 분교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폐기 조치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어떤 행정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처분성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뭡니까? 올바르게 행정행위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손해담보, 손해전보제도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손해전보는 뭡니까?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채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보존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행정소송은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즉 처분을 올바르게 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이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친 게 있을 거예요. 법규 명령은 하자의 정도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법규 명령은 하자가 크냐 작으냐에 관계없이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행정행위의 공정력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차후에 제가 공정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행정청이 어떤 행위 처분을 했을 때 이 처분이 말이죠 뭡니까 명백하게 무효가 된다든지 위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뭡니까 이 행정처분의 효과를 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공정력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공정력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법규 명령을 통제 입법적 사법적 통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25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통제 그 밑에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뭡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뭡니까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원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우리 행정법은요. 다른 법도 많이 적용되지만 다른 판례도 많이 적용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수용하는 그렇게 포괄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입법 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행정입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줄 보세요. 법규 명령을 제정하거나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입법 부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진정입법 부작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진정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그런 의미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정입법 부작위는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하긴 하는데 불충분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일을 좀 설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구제 방법 별표 하나 딱 주세요. 자, 항고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고출 한번 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합니까?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이런 소송이 있는데,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에 가게 되면은 취소소송, 항고소송이 나와요. 여기에 부작위 입법 소송이 있는데 이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은 바로 뭡니까? 부작이라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작위와 지금 우리가 행정입법 부작위는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라든가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인데 부작위 입법은 뭡니까? 행정 입법 부작위는 처분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세 번째 조그맣게 새카맣게 친 거 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줄 한번 끕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사항은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처분의 부작위 거기를 줄을 꼭 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법의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본교재가 지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좀 작을 수가 있죠. 다른 교재보다 한 3분의 1 정도 작게 이렇게 냈는데 모든 내용을 담고자 하는 제 욕심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처분의 부작위와 입법의 부작위가 다르다는 점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7페이지예요. 행정규칙의 종류. 윗부분은 제가 설명했고 형식에 의한 기준 거기를 좀 줄 좀 보세요. 훈령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 기관의 지휘감독 어떤 체계 이것을 훈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는 뭐냐면 하부 기관에다가 어떤 문의가 올 거예요. 문의 신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는 거 이것을 지시라고 합니다. 자, 훈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지휘 감독인데 이거에 반해서 지시는 구체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128페이지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중간쯤 보시면은 규범 구체와 행정규칙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환경행정이랄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 행정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력 행정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사실 국회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원자력 전문가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가서 법을 만들 때 시간도 없을 텐데 거기서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부에서 말이죠. 어떤 규칙 형식을 통해서 뭡니까? 규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통제 수단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범을 만들 수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요 독일법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9페이지 보시면 제목만 보세요. 조직 규칙이 있고 근무 규칙, 영조물 규칙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할 사항이 하나 나와요. 행정 통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규범 해석 규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량 준칙이 있고요. 자, 여기서 규범 해석이다 뭐냐면 이 법규가 있는데 판단 여지가 있어요. 법규가 이렇게 있으면은 법규가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고 누가 해석할 때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규범 해석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재량 준칙이 있는데 재량이라는 것은 행정은 재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재량권을 남용하게 되면 안 되겠죠. 남용하게 되면 위법이 될 수가 있고 부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행정심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계속 제기되면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서는 항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빼앗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재량 준칙 어느 한계에서 어느 정도에서 재량권 행사라는 기축을 정해줍니다. 이것을 재량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간소화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는 제가 좀 아까 설명했죠. 본 교재는 말이죠. 이렇게 한쪽 면에서는 서열식으로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박스에서도 한번 더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봐가지고 되질 않아요. 우리 행정법이 제가 한번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행정법은요 법 중에서도 민법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범위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는 진짜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정법이 고난이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은 사법 작용보다 몇 수십 배가 더 포괄적이고 광대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시험이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험은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다 하려면 10년도 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29페이지 휠 판결 나와 있죠. 좀 아까 설명했습니다. 휠 판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원자력 같은 한 고단위 어떤 고난이의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규범, 규칙, 행정 규칙을 통해서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걸 규율하기 어렵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에 법규 명령의 형식을 띤 행정규칙과 그 다음 법규적 내용을 내포한 행정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행정규칙이 이렇게 있다면 이 내용물이 뭡니까? 이 내용물이 형식은 뭡니까? 형식은 어때요? 법규적 성격이죠. 법규 명령이에요. 형식은 법규 명령이고 내용은 행정규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조심해 주세요. 내용은 행정규칙이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법규성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30페이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판례를 보세요. 별표 한 4개 치세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나와 있어요. 자,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에 들어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으로 안 봤습니다. 그걸 좀 줄 좀 보시고요. 그런데 학설은 아니죠. 학설은 모두 법규성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판례 태도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게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어떤 처분 기준이 있었어요. 요거는 법규 명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규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에서 나와 있는 건데 거기다 별표 4개 치세요. 암기를 해야겠죠. 요건 뭐냐면 법규성을 인정한 경우에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죠. 2번 줄구세요. 개별 토지 지가 가격 합동 조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토지에 대한 어떤 지가를 조사한 그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법규성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고 5번 보세요. 게임 제공업소 경품 취급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행정법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기술적으로 알아서 암기를 해야겠죠. 제가 이걸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1페이지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을 가진 법규명령. 이번에는 뭡니까? 내용이 내용은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외형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많은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법규성이 있는가 없는가, 절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2번 여기도 역시 별표 4개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정입법 부분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올 부분은 법규 명령 형식을 가진 행정규칙 속에서 법규성을 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성격을 가진 법규 명령 속에서 법규성을 띈 게 또 있습니다. 요걸 암기하면 되겠죠. 자, 131페이지 법규성 인정한 게 있죠. 2번 줄구세요. 노인복지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법규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1번도 물론 재산 제세 사무처리 규칙 이런 게 있죠. 국세청에서 나온 훈령인데 이런 경우도 법규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2페이지는 말이죠. 법규 명령 형식과 행정규칙 형식의 비교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부령 형식을 띠하느냐, 그 다음에 대통령 형식을 취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번 줄 한번 끄시고요. 법규 명령설이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통령령의 형식을 가진 이런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 물론 전자 같은 경우도 양자로 나눴습니다만, 자 133페이지 제일 위에 8일 보세요. 법규 명령성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인정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이를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는 법규성을 부정한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암기할 부분은 암기해야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법규 명령과 행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법규 명령과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규 명령은 일반 통치권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은요, 특별 권력관계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성격을 보세요. 형식상으로는 법규 명령은 형식상은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입법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행정명령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모두 행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규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세적 효력이 있는데 행정규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조례를 제가 135페이지 자치입법 유형에서 조례 나와 있는데,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괄적 입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요즘에는 조례도 시험에 곧잘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3번을 보세요. 항고소송 대상에서 그럼 누가 피고가 되느냐? 조례와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면 누가 피고가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제8강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제8강에서는요. 행정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그다음에 법률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 입법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규성을 띠는 경우가 있고 법규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법규성을 띠는 경우를 별별 4개치라고 그랬죠. 이런 판례의 태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서 시험장에서는 말이죠. 이것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이번 강좌에서 법규명령의 의의, 그 다음에 행정명령의 의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